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 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 깨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정치권에서 이 세금 네,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상속세, 네. 상속세입니다. 왜 이렇게 이슈일까요? 정치권에서 일단 이 얘기를 꺼내니까 네.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도 상속세는 손을 볼 때가 되기는 됐어요. 이게 모든 세금에 대한 그 기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도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어쨌든 여야가 개편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따지는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고가 주택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9억이었지만 막 12억으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네, 당연히. 네. 국민의 소득도 올라가고 경제도 성장하면 그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금액으로 딱딱딱딱 정해놓고 법에다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차 잊혀지면 한 20년, 30년 동안 그 금액이 그대로 고정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나중에 가서 이제 다수에게 해당이 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때 돌아보게 돼요. 이 말인즉슨 뭐냐 하면 소수인 사람들은 매번 외면 받는다는 겁니다. 요번에 상속세도 꺼낸 얘기가 상속세율 구간이 사람들이 자산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해서 상속세 얼마는 내겠네? 그럼 가만히 있어봐. 나도 상속세를 내야 돼? 야, 상속세는 부자만 많이 내는 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네. 야, 상속세 손봐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에 그래야겠네 라고 끄덕여지는 거죠. 그럼 네. 물론 이제 부가 많으신 분들은 세금 더 내고 없으신 분들은 그 세금으로 어떤 복지 혜택 받고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고 맞는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가지고 이 결정을 와, 이렇게 하면 바꾸고. 이게 뭐 인기 투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정할 때도 앞으로 뭐 국민의 소득이나 아니면 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연동시킨다. 뭐 이럴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또 숫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5억을 할 거냐, 8억을 할 거냐, 10억을 할 10억이냐, 거냐, 18억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으니까 네. 또 거기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를 또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너냐 내 얘기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져서 맞아요. 한창 장난을 많이 치던 게 야, 너네 아빠가 너한테 30억을 준대. 네. 상속세를 반을 내야 돼. 괜찮아? 그럼 야, 그런 게 어딨냐.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우리 아빠가 번 돈을 나한테 주겠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네가 제일 싫어하는 쟤네 아빠가 30억을 준대. 그거 상속세 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야, 당연히 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착하시네. 네. 아무튼 지금 네. 여야에서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는 건 많은 돈이 상속돼야 된다. 이게 기본 컨셉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의 기준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많은 돈이 얼마까지 자녀에게 혹은 상속인에게 물려졌을 때 요 정도는 그래 괜찮아라고 하는 수준이 일단 5억입니다. 일괄공제라고 해가지고 네. 5억까지는 물려받아도 우리 세금 물리지 않을게. 그건 알아서 쓰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물려주는 돈이 총 5억일 때. 네. 그 5억까지는 세금 안 내도 돼라고 네. 하는 그 기본적인 일괄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배우자 공제라고 해가지고 또 5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공제 5억과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공제 5억 합쳐서 10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네. 이거는 어머니가 5억 원어치를 안 물려받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야, 우리나라는 10억 정도 물려받을 때까지는 세금 없어. 네. 라고 하는 게 그냥 뭐 꼭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 가지고 네. 이제 집값이 많이 또 오르다 보니까 야, 10억 가지고는 이 세금을 안 낼 수는 없겠더라. 그래서 요거 기준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건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 일괄공제 무조건 5억 빼줄게 하는 걸 8억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 배우자 공제 만약에 내 배우자가 내가 먼저 사망했다 배우자가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 5억 하는 건 10억까지 올리자. 네. 그래서 총 18억. 8억까지는 세금이 없도록 해줄게. 그거 뭐 하려면 20억으로 하지 뭐 18억일까요? 그죠? 네. 금액 참 애매하죠. 네. 이게 뭐 10억 이렇게 하거나
뭐 8억 이렇게 하면 이거는 8억, 이거는 10억. 네. 그러니까 그럼 이 금액이 수도권의 집값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중산층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게끔 그 이상은 이거 좀 부자시니까 좀 더 부담을 하세요. 이런 컨셉인지는 정확하게 산출된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수도권의 집값 평균이 사실 여기에는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이 어디까지를 얘기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의 집값 평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과세가 시세를 뭐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네. 어떻게 판정할 거냐에 따라 그것도 달라가지고 웃기죠. 이것도 재산도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느낌적인 느낌 같은 느낌. 근데 모든 게 다 이렇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안만 이렇게 뭐 대략 얼추 우리 뭐 종부세 기준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9억, 12억 얘기할 때도 야 15억은 너무 비싸고 12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니?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느낌적인 느낌대로 그때그때 따라가지 좀 말자. 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요거 두 가지 요렇게 바꾸자라는 거. 네. 정부안은 여당은 일단 최고 세율 구간도 바꾸자. 이게 모든 세금이 그렇지만 이제 누진세거든요. 상속세도. 네. 네. 뭐 1억 이하, 앞서 10억까지는 세금 안 내도 돼. 그런데 초과한 게 얼마야? 라고 했을 때 그 초과한 금액이 1억 이하까지는 뭐 10%. 근데 뭐 5억 이하까지는 20% 이렇게 쭉쭉 돼서 최대 50%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0억 정도 물려받는 200억을 물려받는다. 네. 그러면 공제 받는 부분이 저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미미하고 그쵸. 거의 절반은 세금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상속세는 몇 %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많이 물려받으면 세금 많이 내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최고 세율을 지금 50%로 되어 있는 걸 40%로 좀 낮추자. 예. 반토막 나는 건 이거 너무 심하다. 네. 심지어 50%가 최고가 아니라 그 최대 주주일 경우에는 60%까지 할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에서 아들, 손자까지 최대 주주 이렇게 내려가면 네. 거의 뭐 한 15%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야,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이 영속성이 있겠느냐, 뭐 가업 승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한편으로 야, 왜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그 기업을 물려받아야 돼? 라고 하면 또 할 말 없는 거고. 그렇죠. 사실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되게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이상하죠. 그게. 재벌 해가지고 재벌이라는 단어가 또 등재될 네. 만큼 왜 이걸 대물림하냐. 네. 이거 주주들의 회사인데 뭐 물론 세금 내가지고 가져가면 맞기는 하지만 그만큼 뭐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최고 세율을 낮추자라는 거. 그다음에 네. 그 최고 세율 적용 구간도 지금은 30억을 초과하면 50% 내야 되는데 네. 10억 초과하면 그래서 그 구간은 낮추되 세율은 낮춰서 해당하는 사람은 좀 늘리고 대신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게끔 조금 덜 내게끔 뭐 이런 식으로 낮추자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특별한 게 자녀 공제를 현실적으로 좀 바꾸자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그거 또는 네. 자녀 공제라고 해가지고 한 명당 5천만 원씩. 그것도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죠. 네. 여기에 이제 기본 공제 2억이 있고 5천씩 쭉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5천이니까 자녀가 그게 갱신되죠. 10년에 한 번. 그거는 증여. 증여. 네, 상속될 땐 요렇게. 그래가지고 한 7명 이상이면 자녀가 이러면 또 유리해지는데 네. 이 기준 5천도 옛날에 정해진 거라서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올리자. 한 명당 5억 원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녀가 3명이다? 5억. 여기에 배우자 한 명 있다? 5억. 합쳐가지고 20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지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더 유리하냐를 놓고 봤을 때 정확히 두 부가한테 가르기는 애매해요. 왜? 자녀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네. 얼마나 물려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저는 일단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지금 저도 말씀하신 전혀 모든 없어요. 네. 이야기에 있어서. 뭐 얼마로 하든 네. 이걸 확 낮춰도 없어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금이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이게 그러면 상속세라는 개념 자체가 맞느냐 네. 근본적으로 좀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가 뭐 제일 높다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맞아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사실은 제일 높은 편. 지금 OECD 38개국 중에 상속세 있는 나라, 없는 나라 구분해가지고 있는 나라만 계산해봤을 때 평균은 27%.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나 뭐 법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일본에서 넘어왔어요. 네. 일본에서 넘어왔는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상속세 없는 나라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상속세율은 OECD 평균 13%인데 음. 우리는 50% 최대. 근데 또 이걸 그렇게 딱 무자르듯 할 수 없는 게 네. 거기는 원래 한 달에 소득세를 막 반씩 떼어가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뭐 자본이득세 이런 것들도 네. 있고 그래서 세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세만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높다 낮다를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되는 것들이 이제 법인세, 음.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뭐 어디보다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낮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세액공제 받는 부분도 다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세금은 어떤 한쪽 측면만 바라보고 결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기도 네. 한데 어쨌든 상속세가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음. 개인적으로 상속세가 높든 낮든 이걸 완벽하게 거둘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각종 구멍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법, 음. 뭐 탈세는 아닌데 절세. 불법은 아니지만 그냥 어떻게든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그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 가업승계라고 하면은 음. 중소기업 뭐 가업승계 뭐 해가지고 그 상속세를 뭐 100% 면제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얼마 한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으로 하는 게 저기 어디 이제 외곽 경기도 외곽이나 수도권 베이커리. 외곽, 베이커리, 창고형 베이커리. 창고형 베이커리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네. 그걸 가업으로 등록을 하고 그걸 물려주는 겁니다. 여기 베이커리에서 진짜 한 달에 매달 적자 1,000만 원씩 나더라도 그게 이익이니까. 그게 이익이에요. 뭐 3년 동안 해봐야 적자 3,600인데 네. 이 땅을 가지고 꽁으로 그냥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다 보니까 네. 이거 그냥 세워가지고 음. 물려주고 네. 근데 특이하니까 장사도 잘 되네. 그래서 꽁 먹고 알 먹고 해가지고 물려 이런 편법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거둘 수 있다면 문제없는 세금 제도지만 네. 이렇게 일로 빠지고 절로 빠지고 그거 잘 모르고 이용 못하는 사람들만 내야 되는 세금이라면 만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세수를 그러면 어디서 이 빵꾸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고 다들 고민을 하는 게 네. 그러면 나머지한테 걷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작년 뭐 재작년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 상속세가 그래도 우리가 버틸만 한 것은 네. 삼성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2021년부터 지금까지 8조 원을 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 2조 원씩을 더 낸대. 그러니까 지금은 구멍이 안 나요. 네. 지금은 정말 충분히 걷고 있어. 네. 근데 삼성이 다 내고 나면 우리 어떡하냐 이거야. 그런 부분이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될 게 세수펑크는 그러면 뭘로 거둬들일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자본이득세라는 것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강해요. 그러니까 아쉬운 건 그겁니다. 지금 상속세율 낮추는 건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세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오래된 틀을 갖고 있으니까 경제 규모 성장에 맞춰가지고 바꾸긴 바꿔야 돼요.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바꿨을 때 이렇게 세수펑크 나고 나라 살림이 부족해지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내가 내는 세금이 조금 많아 적어 이 문제보다는 세금이 쓰여지는 곳들은 취약계층에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어도 취약계층은 아니야. 세금 내는 거 이게 더 중요해라고 해도 언젠가는 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가가지고는 내가 낸 세금이 없으니 내가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논의는 없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글쎄요. 토론회나 나왔을 때 이제 양쪽을 볼 수 있으려나. 근데 여야당 이제 토론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뉴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10억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자녀 공제를 5억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는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 오케이, 좋아. 그럼 당신네들이 그렇게 했을 때 부족한 세수가 얼마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부족한 세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런데 그 부족한 세수는 무엇으로 메꿀 것이냐. 뭐 법인세를 올린다? 지금 뭐 성장 안 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법인세 올린다고 해. 올해 지금 세수 펑크 나는 게 다 법인세 부족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대안들도 적당하게 마련이 되느냐. 그걸 좀 우리가 보고 그래 이쪽이 맞아라고 생각이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우린 지금 뭐 시사 방송은 아니니까. 아니 그러네요. 예. 어쩌다 보니까. 일단 뭐 화이팅입니다 모두들. 예, 상속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번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근데 상속이라는 건 네. 돌아가셔야 되는 받는 겁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상속 있으실 분들은 좋은 결과라는 거. 아니. 지금 살아생전에 계시더라도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네네. 그럼 우리는 이제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를 네, 그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네. 남겨줄지 나중에. 이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언젠가 상속을 할 테니까. 그러면은 상속은 당장 내가 죽어야 이게 가는 돈인데 네. 내가 죽기 전에 증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안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럴 네. 수 있어요. 증여를 할 때도 증여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증여 공제는 좀 적습니다.
앞서 상속은 한 10억까지는 공제를 해줘요라고 했는데 증여는 성인 자녀에게 물려줬을 때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제받는 게 굉장히 적다 보니까 1억을 물려줘도 5천 공제받고 나머지 5천에 대해서 10%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증여를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물려주기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쉽지가 않다. 네. 허나 그냥 그래 우리 애가 클 때까지 나는 그 내가 모은 돈 한 2억 3억 요거 물려주고 싶어. 아유 그러면은 이제 상속이 나은 거죠. 근데 내가 5억 이상이야. 건물이 있어. 네. 얘가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그때 네. 가가지고 상속 이 공제 구간을 초과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쌀 때 뭐 지분을 조금씩 잘라준다거나 그러면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받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증여를 미리미리 해주는 게 좋지만 음. 일반적으로 좋지만 상속에 임박해가지고 증여를 해줬을 때는 오히려 상속세를 훨씬 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계산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네. 증여를 해주면 로드맵을 쌓아야 되는군요. 아니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만약에 증여를 해줬다. 네. 이건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 10년 안에 임박. 지금 우리 아버지 연세가 90이시네. 뭐 이랬다. 그래서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네. 그래서 상속을 걱정해야 되겠네. 이런 상태에서 증여를 하면 큰일 난다. 오히려. 오히려 더 미리. 예, 더 미리 그냥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혼인 증여재산 공제해가지고 1억 5천까지 된다는 네네. 얘기는 있던데 저도 못 받아가지고 이거는 못 받으셔서. 받을 돈이 없어요. 없어서. 예. 없어가지고 못 받아서 이게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제 갱신도 된다면서요. 네. 5천씩 해서. 예, 이게 앞서 성인 자녀한테는 네. 10년간 5천.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씩 가능하다가 얘가 성년이 딱 되는 순간 그 주머니가 뽕 하고 늘어나는 거예요. 네. 내가 얘가 미성년일 때 2천만 원 증여줬는데 딱 성년이 되는 순간 3천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년을 꽉 채워가지고 또 다음 10년에는 5천 한도가 또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60년 동안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한 거의 한 3억 가까운 돈을 이제 증여를 세금 없이 나눠서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해 주신 혼인증여 공제.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그거 외에 증여 공제 한도를 좀 더 줄게. 그 남녀 1억 원씩 좀 더 줘가지고 결혼 좀 장려를 해주자. 네. 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준 거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요. 그런 특수한 경우 말고는 증여세를 아낄 건 미리미리. 그래서 나중에 얘한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한 1억 정도 되는 거를 잘 불려가지고 투자해줘야지 그렇게 물려줘야지 하는 것보다는 1억을 지금 주고 싶다 그러면 지금 줘놓고 아이 계좌에서 불리면 그거는 이제 세금이 없어지니까 비트코인 사서 그 지갑으로 넣어주는 건 어때요? 그것도 가능은 해요. 네. 안 걸리죠? 걸려요? 찾으면 다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연말정산 지금 하셨나요? 네. 연말정산 때 뭘 잘못했다고 바로 걸리진 않아요. 맞아요. 네. 잘못했는데 나는 왜 내 주변이랑 뭐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많이 돌려받았지? 그 국세청에서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근데 뭔가가 잘못돼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 옛날 것까지 다 훑어보죠. 탈탈탈 털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잘못 내셨네요. 그러면 이제 불성실 가산세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납부지연 가산세 연이율 거의 8% 이렇게 붙여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니까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물려줬다가 그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세금 신고해도 세금 안 네. 나올 정도니까. 애게게 하면서 보지도 않는데 네. 사실 그게 커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어. 그러니까 금괴를 사가지고 그 상속세, 증여세 줄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나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어디에요? 세관에서 막 찾아가서 문 뜯고 들어가면 돈 없어요. 이게 뭐 난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이러는데 금고 열어보니까 막 금괴 있고. 콸콸콸콸 나오고. 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당첨된 로또를 산대요. 오 마이 갓. 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야 뭐 정말 합법 근데 되게 좋은 생각이죠. 근데 뭐라구나. 합법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월급을 주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월급을 주는 곳? 네. 그 애기들한테 네. 5살, 6살인 애기들한테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해가지고 월급을 계속 이렇게 주더라고요. 증여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건 상관없고 아니면 그거잖아요. 진짜 애한테 우리가 아빠가 세운 법인 기업이 있어요. 네. 여기가 한 뭐 500억짜리 기업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아빠 지분이 100%인데 신고하고 애한테 지분 50%를 넘겨요. 물론 세금 많이 내겠지만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발생하는 거 근로자들 세금 주고 뭐 하고 얘는 이번 달부터 월급이 3천이야 라고 한다면 어쨌든 증여세는 냈으니까 그 달부터 얘 소득으로 3천이 쭉쭉쭉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걸로 이제 부동산을 줘서 임대료를 얘한테 임대 수익을 일으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우리가 그냥
진짜 일상생활에서 해볼 만한 고민이나 할 만한 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 통장으로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고 싶은데 요거 증여신고 어떻게 하나요? 뭐 한 2천만 원 주고 싶은데 솔직히 저는 그건 그 정도는 그냥 줘도 된다. 뭐 증여신고 안 해도 세금 안 내도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자녀의 양육비로 쓰는 것들은 그거는 얼마를 썼든 상관 안 저 합니다. 그거 궁금했어요. 뭐요? 어디까지 증여냐? 아, 야 이게 네. 귀에 걸면 귀걸이, 귀걸이, 코에 코에 걸면 걸면 코걸이입니다. 홍진경 씨는 눈에 걸면 눈걸이라고 하던데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사회통념상 네. 인정할 만한 수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애 대학 대학 들어갈 때 축하한다고 네. 500만 원을 줬어요. 네. 등록금 해라. 네. 아이고 고생했다. 이게 500만 원이 큰 돈 같지만 요즘 대학 등록금 한 500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면 사회통념상 그래 할아버지가 줄 수 있어. 음. 그런데 알고 보니까 500을 지금만 준 게 아니라 매달 줬었어. 이번 달은 생일이라 축하한다. 야 이번 달은 28일까지 없어가지고 가슴이 꿀꿀하겠네 축하. 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줘. 500만 원씩 용돈을 주는 거는 우리가 사회통념상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줬어. 아 그거는 지금 문제되진 않아요. 네. 예전에 어디 그 유튜브인가 방송에서 거의 길거리 인터뷰하는데 아버지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뭐 이렇게 주고 카드를 주고 이렇게 쓴다. 언제 문제가 되냐면 증여나 상속이 특히 개시됐을 때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 자산이 이제 자녀한테 나눠 가지겠죠. 그럼 이분의 금융거래 내역을 쭉 갖고 오라고 합니다. 네. 갖고 오라고 해서 그냥 짜잘하게는 100만 원 단위로 네. 돈이 빠져나간 게 있어요. 현금 인출된 게 있어. 이체된 게 있어. 그러면 상속인한테 이 돈 할아버지 고인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디로 썼는지 증빙하세요. 라고 해요. 근데 제대로 증빙을 못했다. 네. 그럼 증여로 그냥 간주해버립니다. 아 간주를 해버려요? 그냥 증여 의제예요. 간주해버려요. 그리고 세금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남은 상속인한테 있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2집 살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억울해가는데도 그 세금 받은 거예요? 네. 그런 와. 사례도 있습니다. 나쁜 아버지네. 근데 그 금액의 기준도 어찌 보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낌이다. 네. 딱 그거 같아요. 우리가 도박의 기준 네. 점 10 해가지고 화투를 쳤어요. 이거는 그냥 오락이다 재미다 하는데 좀 10은 점- 심한데? 점 100 이것도 오락이다라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네. 점 100도 엄청 큰 돈이죠. 큰 돈이다. 점 10만 원이 아니라 점 10원. 아 10원. 네. 깜짝 놀랐네. 점 100원도 그냥 오락 수준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또 큰 돈일 도박이 수 될 있어서 수도 있다. 예, 그걸 가지고 나누는 것처럼 이 증여라는 것도 딱 정해진 수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또 딱 정해놓으면 고기까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네. 있잖아요. 청년 적금 요즘에 막 내일 계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돈 나중에 나라에서 한 뭐 몇백 정도 붙여가지고 주는 적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상 한 50%는 중도 하차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을 부을 돈이 없어서 요즘 아. 청년들이. 근데 결국에 그거를 완성시켜서 돈을 다 가져가는 친구들은 거의 다 엄마 아빠가 넣어준 경우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걸 유지할 만한 게 네. 유지할 만한 그것도 소득 기준도 있잖아요. 정부 네. 기여금 주는 게. 근데 그거 70만 원씩 적금 부으면서 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 수준이면 최저임금 받아서는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거 3년 5년 동안 꾸역꾸역 부으면서 다른 저축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부모님이 좀 여유가 넣어주는 있어서 방법밖에 어. 없죠. 월세는 부모님이 내주고 뭐 이런 거면 그런 것도 그래서- 손볼 때가 됐다. 손볼 진작에 손 봤어야죠.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시사 프로그램처럼 됐는데 네. 여하튼 상속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증여를 해야 하는 분들은 네. 오늘 잘 들으시고 문의도 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소액 같은 거는 상관없습니다. 애 이름으로 적금 넣는 거 음. 심지어 애 이름으로 투자해가지고 그 돈 어디다 쓰실 거요? 애 결혼할 때 그래도 보태줘야죠. 아 그러면 약간 인정해 주나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불려가지고 5천으로 만들었다. 네. 그럴 거면 그냥 내가 불려가지고 내가 주는 게 낫죠. 5천까지. 네. 그러니까 생각해서 그게 막 10억, 20억 될 거 같다면은 미리 네. 증여해 주는 게 낫겠지만 어차피 얘에 대한 양육, 뭐 대학교 등록금으로 내준다거나 아니면 결혼할 때 그렇게 증여를 해준다거나 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이면 굳이 복잡하게 증여 신고하고 애 계좌 들어가가지고 대신 거래해주고 이런 복잡한 일을 하실 필요 없다. 네. 우리나라 구세청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습니다. 네.
상속 증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